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15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빨래도 좀 하고 정견이 랑 산책도 갔다 오고, 정견이가 산책을 오랜만에 하는 거라 좀 오래도록 정견이 좀 실컷 놀라고 오래도록 산책 좀 했고요. 그리고 아이고 이놈 키가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안 되겠네. 그리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좀 보고 장을 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좀 많이 못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 내 안에 유인원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5장을 끝내고 5장을 끝내면 거의 이제 마지막 6장만 남는 셈인데, 6장은 또 짧네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 됐습니다. 이 책도. 자, 시작하겠습니다. 288쪽. 덕을 쌓으면 보답을 받는다. 어느 상쾌한 저녁의 아르헨 동물원 사육사들이 침팬지들에게 안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치자 두 젊은 암컷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했다. 그날은 날씨가 너무나도 상쾌했다. 섬 전체가 그들을 반겨주는 듯 했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든 유인원이 들어가지 않으면 먹이를 주지 않는 게 동물원의 규칙이었다. 두 10대 앙컷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자 나머지 무리 사이에 불만의 기운이 감돌았다. 두 암컷은 몇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들어갔고 사육사들은 보복을 막기 위해 방을 따로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보호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무리 전체가 어젯밤 식사가 늦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두 암컷을 뒤쫓아 마구 두들겨 팼다. 그날 저녁 두 암컷은 제일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규칙을 어긴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은 자원에 관련된 도덕의 두 번째 기둥에 해당한다. 두 암컷은 모든 침팬지의 배를 곪게 했다. 또다시 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각도가 다르다. 배는 규칙적으로 채워주어야 한다. 그 결과는 경쟁으로 나타난다. 이해득실, 착복, 도둑질, 상호주의, 공정성...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도덕성에서 최상의 관심사인 자원의 분배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나는 도덕에 대해 다소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도덕은 남을 돕거나 해를 끼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두 H, 남을 돕거나 helping, 해를 끼치는 것, hunting, 이 두 H는 서로 관련이 있다. 내가 만약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사실상 그에게 해를 끼치는 셈이다. 내가 도움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도덕적인 결정이다. 비록 도덕적인 문제로 포장되었다 하더라도 두 H와 관계가 없는 것은 도덕 영역 밖의 문제이다. 그것은 단순히 관습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왔을 때 맨 처음 느낀 문화적 충격 가운데 하나는 쇼핑몰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인 여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과연 그 행동이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현지신문은 공중도덕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그 사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어머니로서 취한 자연적인
자연적인 행동이 누구에게 해를 끼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쇼핑몰에서 젖을 물린 행동은 그저 사회규범을 어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이도 만 2살만 되면 도둑질하지 마라는 도덕적 원리와 파자마 차림으로 학교에 와서는 안 된다는 문화적 규범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안다. 어떤 규칙을 어기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만 어떤 규칙은 어기더라도 그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는 데 불과하다는 것도 안다. 후자에 속하는 규칙들은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럽에서는 아무도 유방을 드러내는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며 어느 해변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만약 집에 총을 두고 있다면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걱정할 것이다. 어떤 문화에서는 가슴보다 총을 더 두려워하는 반면 다른 문화에서는 총보다 가슴을 더 두려워한다. 관습이 엄숙한 도덕의 언어로 포장될 때가 종종 있지만 실제로 도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두 H에 관련된 중요한 자원은 음식과 배우자인데 둘 다 소유와 교환의 법칙을 따른다. 암컷 영장류에게는 음식이 가장 중요하다. 암컷 생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임신기나 수유기에는 더욱 그렇다. 반면에 수컷에게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암컷을 임신시키냐에 생식의 성공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인원 사이에서 먹이를 얻기 위한 섹스, 곧 교미가 먹이를 나누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거래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즉 수컷은 섹스를 추구하고 암컷은 먹이를 추구한다. 주고받는 거래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단순한 형태의 상호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진정한 상호주의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는 종종 며칠 혹은 몇 달 뒤에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베푼다. 이것은 우리가 신뢰와 기억과 감사에 의존해 살아가며 의무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을 대하면 충격을 느끼게 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람이 좁은 계단을 통해 피아노를 옮기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도와주었다고 하자. 그런데 석 달 뒤 이번에는 내가 피아노를 옮겨야 할 일이 생겼다. 나는 그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피아노를 좀 옮겨야겠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해보게 라고 말한다면 예전에 그가 피아노를 옮길 때 내가 도와주었던 기억을 상기시킬 것이다. 오히려 이 말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지만 말이다.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나는 도움을 받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는 게 도리라며 따지고 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나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런데 난 상호주의 같은 건 모르거든? 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웃 사람의 말은 왜 우리가 무리를 지어 사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그 근본 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그 사람을 돕거나 함께 일하려고 하겠는가? 비록 호의에 보답하는 게 늘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피아노를 옮기는 날에 이웃이 급히 어딜 가야 하거나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호의를 보답하길 거부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거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녀야 할 도덕적 심성이 모자란다고 따돌림을 당하기 십상이다. 공자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을 가르쳐달라는 물음에 한참 생각하다가 상호주의라고 대답했다. 가로 열고 사실 공자는 이인이라고 말했다. 인이란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귀족들에게 인의 정신의 바탕에 상호 협조하며 살라고 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교훈을 상호주의라고 해석한 것이다. 옮기니 가로 닫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이 고상한 원칙은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속성으로 생물학자들은 그 기원에 관해 오래전부터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나는 1972년에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과 함께 로버트 트리버스의 상호적 이타주의의 진화 방식을 진화를 분석하면서 느꼈던 그 감흥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논문 중 하나로 남아 있는데, 유전자와 행동 사이의 연관관계를 단순화시키기보다는 감정과 심리적 과정에 중점을 두어 깊이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각 구성원이 무엇을 투입하고 무엇을 얻어냈는지에 바탕을 두고 여러 종류의 협력관계를 구별했다. 예를 들면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협력은 상호적 이타주의로 분류될 자격이 없다. 얕은 호수에서 10여 마리의 펠리컨이 반원을 이루어 물갈퀴가 달린 발로 작은 물고기를 몬다면 모든 펠리컨이 거기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협력은 즉각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아주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상호적 이타주의는 당장 보상을 받을 전망이 없는데도 무엇인가를 지불한다. 이것은 훨씬 더 복잡하다. 에로에는 니키가 권자에 오르도록 도와주면서 그 성공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그렇지만 니키가 우두머리가 되자 에로에는 니키가 보는 앞에서 암컷들과 짝짓기를 시도하면서 즉각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했다. 당연한 이유 때문에 다른 수컷은 아무도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늙은 에로엔의 지원이 필요했던 니키는 그러한 행동을 눈감아 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고전적인 상호주의다. 쌍방에 모두 이익이 되는 거래인 것이다. 우리는 싸움에서 각자가 상대방을 도우는 동맹 사례를 수천 건이나 분석한 끝에 침팬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호주의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그들은 자신을 도와주는 상대를 돕는다. 침팬지는 또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상호주의를 실천한다. 즉 보복을 할 줄 안다. 보복은 상호주의와 함께 동전의 양면에 해당한다. 니키는 상대 동맹에게 가끔 패배를 겪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빚을 갚아주는 버릇이 있었다. 그 동맹에 가담했던 구성원이 홀로 있을 때 다가가 괴롭히곤 했다. 다른 동맹 구성원이 근처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침팬지는 공포의 시간을 맞게 된다. 모든 선택은 다양한 결과를 낳게 되며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서열이 낮은 침팬지가 서열이 높은 침팬지에게 보복하려 드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일이지만 이미 그 침팬지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달려들어 피를 흘리게 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안갚음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내가 아르넴 동물원을 떠날 무렵 나는 침팬지 무리의 동력학에 아주 익숙해져서 어느 침팬지가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할지 예측할 수 있었다. 나는 테펠이라는 암컷을 유심히 관찰했다. 며칠 전에 짐이라는 다른 암컷에게 공격을 받아 심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미가 부동의 여왕인 마마와 싸울 때 테펠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예상대로 테펠은 그 싸움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지미를 패배시키는데 한몫을 거둘므로써 지미에게 적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하라는 교훈을 주었다. 또 다른 암컷인 포이스트는 수컷 친구인 로이트가 니키를 쫓아내는데 한몫 거들었다. 훗날 니키가 언제나 그렇듯 포이스트에게 보복을 하려 하자 포이스트는 근처에 있던 로이트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했다. 그러나 로이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니키가 그 자리를 떠난 후 포이스트는 사납게 지저대면서 로이트를 공격했다. 포이스트는 야외 사육장을 가로지르며 로이트를 쫓아다녔다. 만약 포이스트의 분노가 자기가 로이트를 도와주었는데도 로이트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사건은 침팬지 사이의 상호주의가 인간의 상호주의와 비슷한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호주의를 알아볼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침팬지들이 먹이를 나누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야생에 사는 침팬지는 원숭이를 사냥한 다음 모두가 한 입씩 먹을 수 있게 고기를 찢는다. 마할레 산맥에서 내가 목격한 사냥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나무 높이 걸려있는 원숭이 시체 주위에 수컷들이 고기를 얻어먹기 위해 빙 둘러섰다. 그 원숭이를 붙잡은 사냥꾼 수컷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 잠시 후 사냥꾼은 그 절반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주었고 그 친구는 두 번째 구걸의 중심지가 되었다. 모두 약 2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는 나무에 있던 거의 모든 침팬지가 고기를 한 조각씩 얻었다. 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암컷은 다른 암컷보다 먹이를 얻는 데 유리했다. 그리고 수컷들 사이에서는 사냥꾼이 동료 사냥꾼을 더 배려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우두머리 수컷이라 하더라도 사냥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못 얻어먹을 수 있다. 이것은 상호주의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어떤 일의 성공에 기여한 자가 그 성과물의 몫을 나눌 때 우선적인 배려를 받는다. 먹이 분배는 사냥꾼들에게 다음에 함께 사냥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공동 분배가 없다면 공동 사냥도 있을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게리 라슨의 만화 중 하나는 한 무리의 원신이 손에 삽을 들고 머리 위로 거대한 당근을 든 채 숲에서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사냥에서 돌아오는 초기의 채식주의자란 제목이 붙어 있다. 당근은 시족 전체가 먹고도 남을 만큼 충분히 크다. 먹이 분배의 진화에서 식물이 어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만화는 생뚱맞아 보인다. 영장류가 숲에서 채집한 잎과 열매는 양이 풍부한 데다 크기도 너무 작아서 나눌 수가 없었다. 먹이 분배는 얻기 힘든 먹잇감이거나 한 개인이 먹기에 너무 클 경우에만 일어난다.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한가운데 놓이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한가운데 놓이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절의 칠면조일까? 꼬챙이에 꿰인 돼지일까? 샐러드 그릇일까? 먹이 분배가 시작된 시기는 우리가 사냥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사실은 왜 다른 영장류에서는 먹이 분배를 보기 힘든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공동분배, 즉 가족 외의 구성원과도 먹이를 분배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세 종류의 영장류는 인간과 침팬지와 꼬리 감는 원숭이이다. 이 세 종은 모두 고기를 좋아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며 수컷들 사이에서도 먹이를 나누는데 사냥은 대부분 수컷이 한다는 걸 감안하면 당연해 보인다. 만약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먹이 분배의 근원이라면 인간의 도덕성은 피에 물들어 있다는 결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우리가 구걸하는 낯선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거나 가난한 자를 돕는 정책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고기를 소유한 사람 주위에 몰려들 때부터 형성된 충동을 따르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빙 둘러선 원의 중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지만 특별한 힘과 재주를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먹이 분배는 상호주의에 대한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나는 자연 발생적인 사건이 일어나길 끈기 있게 기다리는 대신 침팬지 중 한 마리에게 먹이를 건네주고 나머지 모든 침팬지가 자기 몫을 받을 때까지 적하경제 가로 열고 정부 자금을 대기업 같은 상층부에 유입시키면 물이 흘러내리듯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그 효과가 미친다는 이론으로 통화 침투 이론이라고도 한다. 옮기니 이 그거네요. 그러니까 뭐냐고 까먹었네. 물이 넘치면 항아리에 물이 넘치면
낙수 효과, 낙수 효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런 효과는 거의 없다. 별로 크지 않다. 다른 정책에 비해서라고 밝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누가 서비스 시장에 내다 팔 만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한 자원에는 정치적 지원, 보호, 털구르기, 먹이, 섹스, 위로, 그 밖의 다양한 호의 등이 포함된다. 물론 나는 침팬지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던져줄 만큼 잔인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침팬지들은 가끔 야외 연구기지에서 아메리칸 어굴이나 고양이를 사냥하곤 한다. 그러나 평소에 배불리 먹이를 공급받으면서 사냥 전통을 잊지 않고 살아온 침팬지들은 이렇게 사냥한 먹이를 먹진 않는다. 우리는 침팬지에게 서로 나누어 먹을 만큼 충분히 크지만 쉽게 독점할 수 있는 수박이나 잎이 달린 나무가지를 건네준다. 물론 먹이 분배가 이러한 먹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 먹이를 제공하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습성을 관찰할 수 있다. 침팬지 무리에게 먹이를 가져가면 침팬지는 서로 키스나 포옹을 하는 등 축하의식을 벌인다. 보통 2분 정도 걸리는 이 과정이 끝나면 내가 전망탑에서 나무가지를 예컨대 메이를 향해 던져준다. 서열이 낮은 암컷인 메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그것을 집어든다. 예를 들어 만약 소코가 동시에 먹이를 향해 다가오면 메이는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다. 대신 뒤로 물러나서 소코가 그것을 집도록 내버려둔다. 그러나 메이가 먹이에 맨 먼저 다가와 손을 대면 그것은 메이의 것이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일인데 우리는 우두머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팬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제인 구달은 우두머리 수컷이 먹이를 좀 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며 기술했다. 이러한 행동을 소유권 존중이라 부른다. 그런데 어린 침팬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어린 침팬지는 금방 먹이를 뺏기고 만다. 그러나 어른의 경우 아무리 서열이 낮더라도 자신이 차지한 먹이를 아무 방해받지 않고 소유할 수 있다. 나는 이건 역시 상호주의로 설명한다. 만약 소코가 메이의 먹이를 뺏으려 한다면 메이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사건은 메이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소코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소코가 통제할 수 없는 서비스가 그 밖에도 아주 많기 때문이다. 만약 소코가 불량배 짓을 해 무리 속의 암컷들에게 찍힌다면 경쟁자와 싸움이 벌어지거나 털고르기가 필요하거나 자신의 상처를 누가 핥아주길 바라거나 짝짓기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서비스 시장에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먹이 분배는 대부분 아주 차분한 분위기에서 일어난다. 먹이를 구걸하는 침팬지들은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손을 내미는데 거리에서 구걸하는 인간 거지와 별다르지 않다. 낑낑거리고 우는 소리도 내지만 대립이 일어나는 일은 드물다. 대립이 생기는 경우는 먹이를 소유한 침팬지가 어느 침팬지에게 거기서 떠나라고 하거나 먹이로 머리를 때리거나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두라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지저댈 뿐이다. 먹이는 인내심을 가져야만 얻을 수 있다. 구걸하는 침팬지는 신중하게 입에 하나의 손을 갖다 대고 아무런 저항이 없으면 좀 더 과감하게 가지 전체를 가져가거나 일부를 잘라간다. 먹이를 소유한 침팬지의 친구나 가족은 별로 머뭇거리지 않는다. 메이는 가장 관대한 먹이 분배자 중 하나이다. 때로는 검은 딸기 순이나 사사프라스 나무 같은 가장 좋은 가지를 자기가 차지하지만
나머지는 다른 침팬지에게 줘버린다. 메이의 서열이 낮아서가 아니다. 서열이 낮은 또 다른 암컷 조지아는 아주 인색해서 아무도 구걸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조지아는 인기가 없다. 조지아가 다른 침팬지에게 먹이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구걸을 해야 한다. 반면에 메이가 먹이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그저 무리 속으로 들어가 먹기 시작하면 된다. 이것이 상호주의의 미덕이다. 덕을 쌓으면 보답을 받는 것이다. 예. 우리는 아침에 침팬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털고르기 행동을 측정한 다음 오후에 먹이를 분배하는 행동과 비교해 보았다. 방대한 관찰 자료를 바탕으로 먹이를 넣는 데 성공하는 사례와 이전에 있었던 털고르기 행동과의 연관관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소코가 메이의 털을 골라주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날에 비해 메이에게 장가지 몇 개를 얻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우리가 조사하고 분석한 이 연구는 몇 시간의 간격 뒤에 호의를 교환하는 동물의 행동을 통계학적으로 입증한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환은 특정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났다. 즉 메이의 간대함은 다른 침팬지보다 소코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고 그에 앞서 소코는 다른 침팬지 말고 메이의 털만 골라주었다. 우리 자신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아주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여기에 관련된 능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는 이전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10년이 넘도록 얼굴을 기억하는 침팬지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메이는 단지 소코가 털고르기를 해준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두 번째 능력은 이 기억을 채색하여 친밀한 감정을 촉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채색 과정을 감사라 부르는데 침팬지도 이와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침팬지들도 빚을 졌다는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털고르기에 대해 먹이로 보답하는 경향이 모든 관계에 대해 똑같지 않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메이와 그 친구들이나 딸들처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침팬지들 사이에서는 털고르기를 한번 해주었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그들 사이에서는 그런 행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은 채 일상적으로 친밀한 행동을 주고받고 서로의 유대를 이어주고 있다. 털고르기 행동이 주의를 끌고 특별한 보답을 받는 경우는 메이와 소코처럼 다소 먼 관계에 있는 침팬지들 사이에 일어난다. 우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사회적 상호주의에 관한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전문가는 매일 자신이 아내를 위해 해준 일과 아내가 자신을 위해 해준 일을 컴퓨터에 기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았다.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배우자는 말할 것도 없고 친구 사이에 그런 것을 기록한다면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그 사람은 세 번째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섯 번째 아내와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의 추측이 들어맞은 셈이다. 가까운 사이에서 호의는 아무 생각 없이 교환되는 게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계는 다분히 상호적이지만 친구나 배우자가 아프다거나 할 때처럼 일시적으로 때로는 항구적으로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은 좀 먼 관계일 때뿐이다.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꼭 친한 친구가 아니라도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는 잊지 않고 보답을 한다. 물론 친한 친구의 도움도 고맙게 여기지만 그것은 더 깊고 유동적인 관계에서 주고받는 행위의 일부이다. 항구에서 배의 입출항을 기록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알고 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는 도움으로 보답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는 손해로 안갚음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두 H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불필요한 불균형을 원치 않는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던 두 젊은 암컷 침팬지를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은 혐오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침팬지는 한 번에 균형의 줄을 너무 기울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끔한 교훈이 필요했던 것이다. 여기 이제 상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침팬지도 뭐 인간과 별반 다를 게 없네요. 가만 있어봐 정견이. 정견이 귀가 아이고 이게 침 물러가지고. 가만 있어봐. 귀에 약 좀 놔줘야 되는데. 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균이 너 귀에 약 넣자. 안 되겠다. 넣어줄게. 이리 와. 약 넣어야 돼. 옳지. 옳지. 약 넣어야 돼. 귀에는 역증 생긴 것 같은데. 아이고 병원 안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놈이 어쩔지 모르겠네. 정견아. 어? 병원 가면 안 되는데 이걸로. 아빠가 직접 진작 약을 넣어줬어야 됐는데 미안해 정견이. 아파? 아이고 아파서 어떻게 하냐. 옳지 옳지 옳지. 괜찮아? 옳지. 됐다. 내일 아침에 또 약 넣어줄게.
자,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감사. 마크 트웨인은 비꼬는 투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약 굶어 죽어가는 개를 구해 잘 살게 해주면 개는 당신을 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과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것이다. 그런 말이 있죠. 검은머리 동물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제 봤던 기사인데, 어렸을 때, 아기 때, 갓난아기 때 버려진 아기를 주워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키운 그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 아이 말로는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인간이라는 동물은 너무 복잡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복잡하고 마음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배신은 참 아픈 일입니다. 예. 어찌됐건 비극적인 일이었고, 속 내용은 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평을 못하겠네요. 인간의 결점을 비꼬는 것은 재미있다. 특히 동물과 비교해 비꼬면 더욱 재미있다. 실제로 트웨인이 한 말에는 진실이 어느 정도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나도 길 잃은 애완동물 2마리를 집에 데려다 기른 적이 있는데 그들은 영원히 감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온몸에 파리가 들끓는 야윈 새끼 고양이를 샌디에이고에서 주워 디에고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데 디에고는 아주 멋진 숫고양이로 자랐다. 그 후 15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디에고는 먹이를 먹을 때마다 유난히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많이 냈고 가끔은 아무것도 먹지 않을 때도 그랬다. 디에고는 어릴 때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인지 다른 애완동물보다 특히 감사에 대한 표현이 많았던 것 같다. 그렇지만 나는 이것을 감사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단순한 행복감일지도 모른다. 우리 덕분에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서가 아니라 보통 애완동물보다 먹이를 더 즐길 뿐인지도 모른다. 책이 지금 무너지려고 그래서 신경이 쓰이네요. 책이 무너지면 골치가 아프니까 잘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책도 좀 그만 사야지. 아이고. 그렇지만 다음의 유인원 이야기를 들어보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에 침팬지 2마리가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다. 동물의 도구 사용에 관해 선구적인 연구를 한 독일의 볼프강 쾰러가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2 침팬지가 비에 흠뻑 젖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쾰러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2 침팬지는 곧장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말 고맙다는 듯이 교수를 꼭 끌어안았다. 이러한 행동은 감사에 훨씬 가까워 보인다. 나도 코이프와 로스에에게서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로스에를 코이프에게 맡긴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다. 로스에를 낳은 크롬은 기머거리였다. 이전에 낳은 새끼들이 죽은 뒤로 우리는 크롬에게 더 이상 새끼를 맡기지 않으려고 했다. 어미 유인원은 새끼가 내는 조그만 만족 또는 불만족의 소리를 듣고
새끼의 요구를 파악한다. 그러나 크롬은 새끼를 깔고 앉더라도 그 비명 소리를 못 듣는 상황이었다. 피드백 사슬이 끊어진 것이다. 우리는 로스에가 태어난 지 나흘째 되던 날 어미에게서 떼어냈다. 그리고 로스에를 사람에게 맡기는 대신 침팬지 무리에 집어넣기로 결정했다. 사람 틈에서 자란 어린 유인원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는 데 익숙해져서 다른 유인원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잃게 된다. 로스에를 맡은 침팬지로는 코이프가 가장 적당해 보였다. 저지부족해 새끼를 몇 마리 잃은 코이프에게는 로스에와 경쟁할 자식이 없었다. 또 코이프는 새끼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크롬이 자기 새끼의 울음을 알아채지 못하면 가끔 코이프도 함께 울곤 했다. 자기 새끼가 죽을 때마다 코이프는 몸을 흔들고 자기 몸을 부둥켜 안고 음식을 거부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침울한 상태에 빠졌다. 우유병으로 로스에를 먹이는 훈련을 받던 코이프가 새끼를 자기 품에 안고 싶어 했지만 로스에는 우리가 들고 있었다. 이 훈련은 코이프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수도 있다. 코이프 자신이 직접 새끼를 안고 우유병을 물리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안고 있는 로스에게 철장 사이로 우유병을 들이미는 것만 허용되었을 뿐이다. 몇 주간의 훈련 뒤에 코이프가 충분히 그 동작을 소화해내자 한밤중에 코이프가 잠자는 우리로 새끼를 들여보냈다. 처음에 코이프는 로스에를 만지지 않고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코이프는 로스에가 우리의 새끼라고 생각했다. 허락 없이 나무 새끼를 데려가는 것은 침팬지 사이에서는 별로 좋은 행동으로 비치지 않는다. 코이프는 사육사와 내가 보고 있는 철장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우리 둘에게 키스를 하면서 마치 허락을 구하는 듯이 로스에와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새끼를 향해 팔을 흔들고 가서 새끼를 안아라고 말을 하면서 코이프를 격려했다. 결국 코이프는 그렇게 했고 그 순간부터 어느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어미가 되어 로스에를 길렀다. 몇 달 뒤 코이프를 무리 속으로 재도입할 때 그 일이 아무 문제 없이 무사히 넘어가긴 어려웠다. 니키의 적대감도 문제였지만 로스에의 생모도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크롬은 두어 번쯤 코이프에게 로스에를 빼앗아가려고 했다.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암컷 침팬지를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그 후로도 전혀 보지 못했다. 그렇지만 서열이 높았던 코이프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고 또 마마도 도와주었다. 새끼를 빼앗기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크롬이 여전히 로스에를 알아보는 것이 가능할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자기 딸을 찾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2004년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여인은 화재 속에서 생후 10일 된 아기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에 탄 자기 집 유리창이 깨져 있는 걸 발견하고는 누군가 몰래 침입한 게 분명하다고 확신했다. 몇 년 뒤 이 여인은 어린이들의 파티에 갔다가 한 아이를 보자마자 즉각 자기 딸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몰래 그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올 뽑았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으로 DNA 분석을 하여 마침내 진짜 자기 딸임이 증명되었고 어머니와 6살짜리 딸은 극적으로 제외하게 되었다. 이웃에 살던 여인은 그 아이를 훔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털어놓았다. 아이고, 이런 못된 일을. 어머니는 아이의 뺨에 난 보조개를 알아보았다고 말했다. 이 놀라운 사례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얼마나 잘 알아보는지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여담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크롬 역시 로스엘을 알아보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로스엘을 받아들인 코이프와
나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의 변화이다. 코이프는 내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는 비교적 무덤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로스를 키우고 나서부터 코이프는 내가 보일 때마다 지극한 애정을 표시한다.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다. 세상의 그 어떤 유인원도 내게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내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떠나려고 할 때에는 낑낑대며 우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훈련을 받은 덕분에 코이프는 로스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새끼도 우유병으로 잘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것이다. 감사는 대차 대조표와 관계가 있다. 도움을 받은 자에게 도움을 주게 만든다. 원래는 이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 느낌을 좀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날씨나 좋은 건강에도 감사를 표시한다. 감사가 그 추악한 자매인 보복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감사가 미덕이기 때문이다. 보복 역시 대차 대조표와 관계가 있지만 두 H 중 나머지 하나와 관련된 것이다.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것은 보편적이며 여기서도 쌓인 감정이 원수를 갚는다든지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남에게 복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이 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도 염려한다. 우리는 인과응보의 메커니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스스로 처벌을 자처하기까지 한다. 오페라의 예로 이 점을 설명해보자. 오페라는 내가 영장류를 관찰하지 않을 때 보고 듣기 좋아하는 멋진 구경거리다. 오페라는 극중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철학자들이 종종 무시하고 사회과학자들이 흔히 우리의 합리성에 부차적인 것이라고 간주하는 인간 행동의 측면을 묘사한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은 혹은 최소한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완전히 감정적인 것이다. 사랑, 위로, 죄, 증오, 질투 외에도 오페라에는 복수와 그것이 전달하는 달콤한 만족감이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에서는 피의 복수가 중요한 주제인데 사악한 주인공은 유혹과 기만의 한평생을 보낸 뒤에 결국 분노한 군중의 손에 죽게 된다. 국중에서 농부 여인인 젤미라가 마세토와 결혼하는 바로 그날에 돈 후안에게 거의 홀딱 넘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젤미라는 나중에 용서를 구하며 분노한 남편에게 돌아온다. 죄를 지은 여인은 바티바티 오 벨 마세토, 나를 때려요, 나를 때려요, 오 잘생긴 마세토요 라는 제목의 아리아를 통해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간청한다. 젤미라는 마세토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누나를 파내고 맨주먹으로 때릴지라도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겠노라고 맹세한다. 그녀는 틀어진 일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남편에게 빚을 청산하게 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즉 그가 받은 상처 중 일부를 자신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때리는 그 손에 키스를 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비록 정치적으로 정확한 메시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오페라의 매력은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데 있다. 그렇지만 마세토는 젤미라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차마 그녀의 말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좋게 끝난다.
웨스터마크는 보복이 인간의 도덕성에서 핵심 요소를 차지한다고 보았는데 보복을 아는 종은 우리가 유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가 살던 시대에는 동물 행동에 관한 연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들은 일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는 모로코에서 들은 낙타의 복수 이야기도 있었다. 그 낙타는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로 14살짜리 소년에게 심하게 매를 맞았다. 낙타는 꾹 참고 그 벌을 받았으나 며칠 후 짐을 전혀 싣지 않은 채 그 소년만 태우고 홀로 길을 나서게 되자 거대한 입으로 그 재수없는 소년의 머리를 물고 높이 들어 올려서는 땅에다가 힘껏 내동댕이 쳤다. 소년의 두개골 윗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바닥에 뇌가 여기저기 흩어졌다. 끔찍하네요. 앙심을 품은 동물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동물원에서 들을 수 있는데 기억력이 비상하기로 유명한 코끼리와 유인원에 관한 내용이 많다. 유인원은 처음 대하는 학생이나 사육사는 그를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의를 받는다. 유인원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다가 보복할 기회를 노린다. 보복은 즉각 일어날 수도 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아르헨 동물원의 사무실로 찾아와 자기 아들이 침팬지가 던진 큰 돌에 맞았다고 항의했다. 그렇지만 아들은 그다지 억울한 표정이 아니었다. 나중에 목격자들은 소년이 먼저 그 돌을 던졌다고 증언했다. 우리가 모은 자료는 침팬지들 사이에서도 보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른 침팬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 때 그들은 종종 자신과 적대 관계에 있는 침팬지의 반대편에 선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관한 실험을 하려면 비열한 행동을 유발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꼬리 감는 원숭이에게 한 것처럼 상호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알아보는 시험만을 한다. 꼬리 감는 원숭이는 유인원과 많이 다르다. 몸집이 고양이 정도로 작고 손처럼 물체를 자유자재로 붙잡을 수 있는 건 긴 꼬리가 달린 갈색 원숭이다. 꼬리 감는 원숭이는 신세계에만 서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소한 3천만 년 동안 구세계의 원숭이들과 별개로 진화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꼬리 감는 원숭이는 내가 아는 원숭이 중에서는 가장 똑똑하다. 가끔 남아메리카 침팬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몸집에 대한 뇌의 상대적인 크기는 유인원과 비슷하다. 꼬리 감는 원숭이는 도구를 사용하고 수컷 사이에는 복잡한 정치 행위가 이뤄지며 집단 간의 유혈 충돌이 일어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서로 먹이를 나눈다는 점이다. 이 점 때문에 꼬리 감는 원숭이는 상호주의와 경제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데 아주 이상적이다. 우리가 키우는 꼬리 감는 원숭이는 두 집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같은 집단 안에서는 함께 짝짓기를 하고 놀고 싸우고 털을 골라준다. 야외 사육장에서 살지만 개별적으로 잠깐 동안 실험용 방에 들어가도록 훈련받는다. 이들은 먹이가 포함된 이 실험을 너무나도 좋아한 나머지 서로 실험에 참여하려고 경쟁을 벌인다. 우리는 방 안에 실험 장치를 설치해 놓고 비디오 카메라를 켠 다음 옆방에서 화면으로 원숭이들을 관찰한다. 대표적인 실험은 이렇다. 원숭이 두 마리를 나란히 앉혀놓고 A에게는 오이 조각이 담긴 그릇을 주고 B에게는 사과 조각이 담긴 그릇을 준다. 그리고 나서 두 침팬지가 먹이를 서로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관찰한다. 두 원숭이 사이에는 철망을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먹이를 훔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두 원숭이는 상대방이 칸막이로 가까이 먹이를 가져와 그걸 집도록 허락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영장류는 그냥 자기 쪽 구석에 머물면서 자기가 가진 먹이를 혼자서 독차지하려 든다. 그러나 꼬리 감는 원숭이는 그렇지 않다. 상대방의 손이 닿는 곳까지 많은 먹이를 가져오고 때로는 철망 사이로 상대방에게 밀어주기까지 한다. 우리는 원숭이 A가 자기 오이를 나누면 원숭이 B 역시 사과를 기꺼이 나누어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결과여서 우리는 실험 장치를 노동시장으로 바꿔보았다.
노동시장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해주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 우리는 아주 무거운 추가 달려있는 원숭이 한 마리의 힘으로는 끌어당길 수 없는 그릇에 먹이를 담아 놓음으로써 노동시장의 모형을 재현하려고 했다. 원숭이들은 각기 실험실의 자기 방에 앉아 그릇에 연결된 막대를 끌어당길 수 있다. 꼬리 감는 원숭이는 협력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힘을 합쳐 그릇을 끌어당긴다. 여기서 문제는 먹이가 두 원숭이 중 한 마리만 손이 닿는 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 노동에서 얻은 혜택은 고스란히 한 마리에게만 돌아간다. 함께 일한 다른 원숭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이 원숭이가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먹이를 차지한 원숭이가 철망 사이로 나누어 주는 것뿐이다. 협력을 통해 먹이를 차지한 원숭이는 혼자서 그것을 차지하는 경우보다 더 관대함을 보였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때를 알고 도움을 제공한 남에게 보답을 할 줄 아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5장을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1시간이 지났고 밥도 좀 해야 되거든요. 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필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걸 마저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끊고 나머지를 밥과 반찬을 만들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